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을 겪었었죠. 큰 부담으로 남아있던 손실보상 구상금 문제가 오늘 해결됐네요. 정부가 오늘 구상금 34억 5천만 원 청구를 취하하기로 한 건데요. 잠시 후 이 문제와 관련한 결의안까지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연결해서 설명 들어보겠고요.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을 빚고 있는 비트코인 문제, 국내에서는 거래 전면 금지까지 검토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하지만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는 또 활발하게 거래가 됐다고 그러죠, 어제부터. 오늘 중앙일보 고란 기자로부터 좀 친절한 설명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직장 갑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올해 가장 큰 화제가 됐던 단어가 바로 이 갑질 아닌가 싶은데, 직장 갑질 해결을 위해서 만들어진 직장 갑질 119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활동하는 박점규 운영위원 또 윤지영 변호사 두 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요.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까지 2부 시간에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정부는 오늘 제주 강정마을 관련 구상금 34억 5천만 원 청구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 3월 박근혜 정부는 이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로 공사가 지연돼서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시위 참가자와 단체 5곳에 구상금 34억 5천만 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죠. 이걸 이제 취하하기로 오늘 결정을 한 겁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 끌어내기 위해서 결의안까지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위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소송 취하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정확히 말하면 법원의 강제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한 거죠? 예, 맞습니다. 법원이 강제 조정을 뭐라고 했습니까? 결정사항 그렇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하여 이후 상호 간에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예. 3번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 간에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다. 4번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결정사항을 조정안을 냈고요. 예. 관련해서 당사자인 정부와 강정마을회가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법원은 왜 이런 강제 조정안을 만들었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분쟁이 계속될 경우 당사자들 간의 이익과 손실의 정도가 더욱더 더 늘어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걸 정절하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결정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서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고 해서 그 비용, 그 손실을 그 반대 시위한 사람들한테 부과시키는 건 좀 무리하다, 이런 판단을 한 건가요? 예, 그런 판단을 한 것이고요. 또 그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 공동체 화합이라든가 이미 이제 군 기지가 건설돼 있고 이미 군대가 주둔해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구상금을 정부가 받지 못하면 결국 그 손실 비용은 그냥 정부가 떠맡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좌파들한테 아무리 폭력을 행사하고 깽판 쳐도 감옥 가고 돈 물어주지 않는다는 믿음을 강화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발생을 했냐면 2007년 4월에 강정마을에 임시총회가 87명으로 해서 유치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었는데요. 그 마을회 내부에서 이것이 무효라는 마을총회를 재차 열게 되어집니다. 2007년 8월 26일에 마을총회에서 725명이 참가한 가운데 680명이 반대로 부결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이 이 사업을 유치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정부는 해왔습니다. 마을의 의사에 반해서 진행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의사에 반영되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그 주민들은 지적하고 지금까지 10년 넘도록 싸우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렇게 국민들의 의사에 반대 의사를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정부가 소송으로 맞대응을 하게 되어진다라면 예. 결국 국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진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이 폭력을 행사해서 깽판을 쳤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일은 없고요. 예. 관련 사업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다툼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 안에 있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채 강행한 그 잘못부터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그 지역 주민들한테 물릴 수 없다. 이 논리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던 거 작년 3월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성권 의원은 전략적 봉쇄 소송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던데 무슨 뜻입니까? 예,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비판이나 반대의 의견을 잠재우기 위해서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남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 이제 해외 사례에서 아마존 숲 파괴를 우려해서 그린피스 회원들에게 맥도날드가 거액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사례들을 이제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하는데 예. 결국 국민들이 그 거대한 권력이나 아니면 큰 자본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할 여자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다음부터는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예. 그러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체 이번 행위는 당연히 그런 거죠. 예. 국민들에게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구상금을 청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전례가 없죠. 네. 네, 그런데 이번 해군기지만 그렇게 전략적 봉쇄소송처럼 소송을 구상금을 청구한 거죠. 기업체들이 노조가 파업하면 손해배상 소송 내고 가압류하고 이게 워낙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정부가 비슷한 일을 했던 거죠,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호영 의원과 금태섭 의원님께서 관련 법안도 지금 제출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좀 강정마을 평화를 찾았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의원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비트코인이 요즘 아주 난리입니다. 우리 정부는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어제 오전에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인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됐고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거래량도 예상보다 많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네요. 그럼 미국은 이걸 제도권 내로 끌어들인 것인지 어떤 것인지 궁금증이 참 큽니다. 중앙일보의 고란 기자를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를 시작했다. 미국은 그러면 이걸 제도권 내로 끌어들인 거로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정확히 말하면 제도권으로 끌어들였다라기보다는 비트코인 거래를 제도권 내에서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줬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투자자 보호 장치 같은 걸 마련하고 자금 세탁 부분에 대한 철저한 방지책을 마련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만 거래를 허용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내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네, 예. 그러나 제도권 내로 끌어들인 건 아니다. 정확히 해석이 잘 안 되는데요. 예, 그게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소위 말하는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게요.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금융상품 혹은 화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예. 해외에서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예. 다만 이게 이 암호화폐가 기반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만 개입하겠다라는 수준에서 일단은 지켜보자는 입장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짧게 말씀해 주시는 사이에 제가 모르는 단어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 암호화폐의 일종인 거죠? 네, 예. 그게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라는 말로 더 알려져 있는데요. 예. 10,000원짜리 지폐는 손에 쥘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 비트코인은 볼 수가 없다. 가상이다라고 해서 가상화폐라고 불렸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나온 그 가상화폐, 무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항공사 마일리지나 싸이월드에서 옛날에 썼던 도토리 같은 것과는 좀 개념이 다르거든요. 어허.
이것은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화폐이기 때문에 예.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라는 게 업계 입장입니다. 예. 방금 그 암호화폐를 설명하면서 블록체인 무슨 기술에 기반한 그러셨단 말이에요. 네, 예. 이제 그걸 설명해 주세요. 예, 이 블록체인 기술은 말 그대로 블록이 체인으로 연결돼 있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생각을 하면 중앙 메인 서버가 있습니다. 그 서버에 개인들이 연결해서 뭐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고 한 건데요. 예. 이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 메인 서버가 없습니다. 모든 개인 간의 거래 기록이 블록 안에 담기고요. 그 개인들은 그 블록의 일부분을 모두 다 공유하고 있고요. 예. 쉽게 말해서 중앙 통제 장치가 없는 서버가 없는 기술인데요. 예. 분산 원장 기술로서 새로운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이유는 뭡니까? 이게 분산 원장을 하면 사실 지금 그 컴퓨터 기반으로 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해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분산 원장을 하면 모든 거래 기록이 각각 개개인의 컴퓨터에 담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해커가 만약에 해킹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모든 수백만 수천만의 컴퓨터를 다 해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하. 보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신기술이다. 이런 의미로군요. 네, 예. 그 신기술에 기반해서 암호화폐라는 것을 누군가 처음 창안해서 만들어낸 거고, 그죠? 네, 예. 근데 그 신기술에 의한 암호화폐 그 가운데 비트코인은 딱 그 생산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면서요? 그걸 뭐 채굴 한다고 한다는데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비트코인의 원리를 담은 보고서가 처음 나온 게 2008년 11월이거든요. 예. 그때 생각하시면 2008년 9월에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죠. 그랬죠. 예. 그러면서 그 미국 정부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대안 중에 하나로 한 게 달러를 찍어내는 거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전 세계로 달러가 풀리면서 실물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죠. 예. 그런 데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서 이 나카모토라는 사람은 발행량을 제한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화폐를 만들어보자 라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 그 희소성이 있는 거잖아요. 뭐 쉽게 생각하면 발행량이 2,100만 개면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한 비트코인 한 개를 갖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못 갖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희소하다는 점 때문에 최근 들어 비트코인 가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옷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소위 그 회의론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인데요. 예. 비트코인이 그럼 화폐냐? 이러면 화폐의 기능을 살펴봐야 될 텐데 화폐의 그렇죠. 기능이 첫 번째는 교환의 매개죠. 이걸 내고서 뭘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예. 현재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는 가게가 뭐 있기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실제 가서 비트코인으로 저 결제할게요 이러면 종업원들조차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전 세계적으로는 가맹점이 수만 개는 된다고 하지만 예. 소위 우리 최대 카드 업체인 비자 카드 가맹점과 비교하면 뭐 이건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인 거죠. 예. 이제 두 번째 화폐 기능이 가치의 척도인데요. 가치가 일정해야 되는데 이 어제는 커피 한 잔이 비트코인 0.1개였는데 오늘은 갑자기 가치가 떨어져서 0.5개를 내야 커피 한 잔을 사 먹을 수 있다면 이건 화폐로서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폐가 안 된다고 하는 거고 예. 세 번째가 가치 저장인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 가격은 막 급등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가치가 하루순간에 제로로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비트코인이 가치라고 하는 건 이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의 신뢰에 기반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게 신뢰가 깨지거나 아니면 전 세계 정부가 나서서 비트코인 거래를 우리가 전면 금지하겠다 이러면 비트코인 가치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예. 전 세계 정부들이 다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우리 정부는 거래 전면 금지까지 검토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대책을 내놓겠다는 건데 네, 예. 다른 정부들 주요 국가 미국이나 일본 뭐 유럽 국가들하고 우리랑 지금 비교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미국을 비롯한 유럽들은 다 가능성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 다만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기나 투자자 보호를 훼손하는 조치 이런 것들은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극적인데요. 예. 일본은 왜 잃어버린 10년, 20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비트코인 이런 암호화폐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적극 연구하고 장려하는 건데요. 예.
어쨌든 그래도 투자자 보호는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그 비트코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인가제를 통해서 정부의 인가를 받은 곳만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반대로 중국은 가장 심한데요. 중국은 그 지난 9월 말에 가상화폐 거래, 암호화폐 거래 전면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예. 정확히 말하면 그 아예 거래를 금지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왜냐하면 그냥 전자적으로 가치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국내 거래소가 안 되면 해외 거래소도 거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다만 중국 내 투기를 근절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예. 위화나 환전을 금지했습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중국 일반인들은 위화나 환전을 못하니까 이게 현실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인들은 투자를 안 하고 소위 말하는 그 세력들, 일부 꾼들만 투자하는 시장으로 바뀐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나라마다 차이도 굉장히 크군요. 네, 예. 우리도 조금 더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정답이 뭐다라고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군요. 네, 예.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앙일보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 내일부터 중국 방문하죠? 그렇죠.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입니다. 우리가 주변 4강국을 짚어보면은 취임 이후에 미국을 제일 먼저 방문했고 네. 그다음에 러시아를 의외로 갔죠. 근데 모스크바가 아니라 극동 쪽의 행사를 방문하는 형식이었거든요. 아하. 그리고 내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뭐 만만치가 않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네요. 여러 가지가 걸쳐 있는데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북핵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주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외에 이제 뭐 경제라든지 평창 올림픽 등등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고 싶은데 예. 중국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중국은 계속 사드 얘기한다는 맞아요. 거고. 그렇죠. 예. 앞서 한중 양국의 10월 31일 합의라는 게 있었어요. 예. 사실 내일 중국 방문도 그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합의가 뭐였죠? 이른바 이제 삼불 원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드 배치 이후에 이게 다 경색됐으니까 이걸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해 나가자. 그러면서 삼불 원칙이라는 걸 한 게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에 한국은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 동맹은 추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네. 특히 중국이 계속 말이 많은 게 이게 뭐 약속이냐. 노력한다는 거냐. 그 시제가 뭐 현재로선 하지 않는다냐. 앞으로 영원히 하지 않는다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말이 있는 거예요. 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문 대통령 만났을 때 뭐 역사, 배책임 이런 문구까지 사용을 했었거든요. 우리 정부는 근데 그 사드 추가 배치 안 된다. MD에 불참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 이거는 원래부터의 우리 정부가 계속 취해온 자세를 그대로 확인하는 거다. 이런 입장인 거죠. 거기다 우리 주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 영원히 안 한다 이런 거 중국하고 약속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완전히 이게 뜻이 같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바로 드러난 게 그 회동 마친 다음에 언론에 대한 행사예요. 뭐 그래서 공동 성명을 아예 없다면서요?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양 두 나라 정상이 회담을 하고 나면은 제일 높은 수준의 언론 응대가 공동 기자회견입니다. 예컨대 돌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도 막힘이 없을 만큼 양국이 완전히 뜻을 같이 한다는 거죠. 기자들의 모든 질문에 답하겠다. 그 다음이 공동 성명입니다. 이거 이제 기자 설명 질문은 없고 그냥 성명까지는 낸다. 그렇죠. 그 다음이 이제 공동 언론 발표인데 이건 질문을 안 받는데 정제된 문장으로 양국이 공통으로 인식을 같이 한 것만 서면으로 밝혀가지고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공동 성명이 없다는 얘기는 뭘 한다는 겁니까?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공동 언론 발표도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양국이 이게 알아서 하기로 돼 있다. 그래요? 물론 이런 경우에도 물밑에서 상대방 발언 수위 등에 대한 조정 같은 걸 시도하긴 해요.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다시피 이제 사드가 뜨거운 감자인데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해외 순방 전에 대통령이 상대국 주요 언론하고 인터뷰를 해요. 그렇죠. 오늘 문 대통령이 중국 관영 CCTV하고 인터뷰한 게 중국에서 방송이 됐습니다. 기자 질문이 어떤 게 있었냐면요. 중국어에는 엄필신 행필과 라는 말이 있다. 말에는 반드시 신용이 있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다. 수억 명의 중국 시청자들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한국이 노력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
저는 좀 무례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CCTV는 또 관영 언론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나요? 문 대통령은 우리가 했던 그 원칙 내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뭐 약속이다, 영원히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거죠. 대통령 할 수 없고 그렇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3차례 4차례 오늘 질문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 성명도 공동 언론 발표도 없이 네. 각자 정부가 알아서 결과를 발표한다. 그렇죠. 참. 그리고 이번에 충칭도 방문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충칭은 인구 3천만이에요. 세계 최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역대 대통령들이 상하이를 간 적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이번 문 대통령이 충칭을 방문하는 거는 다목적 보석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충칭은 현대차하고 SK 하이닉스 등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고 김구 선생이 이끈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하고 독립유전지가 유적지가 보존된 도시예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1대1로라고 중국에서부터 이제 쭉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그 사업을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출발점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기 위한 것이고 경제적 목적이 크군요. 네, 충칭 방문은. 또 정치적으로 보면 거기 이제 시의 총석 당서기가 천민월이라고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옛날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미국 순방을 따라간 적이 있는데 시카고를 그때 이 대통령이 갔었거든요. 그때 시카고 시장이 램 이메뉴얼이라고 오바마의 비서실장 출신이었어요. 그런 포석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